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일컬어서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하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직격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야당에서는 50억 클럽의 명단이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들어가 있고 박용수 특검 들어가 있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 출신의 의원도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야당에서는 특히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며 50억 클럽 의혹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박정부 사람들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대유가 소위 50억 원대의 로비를 할 예정이다라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은 딱 이것만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초과 수익 환수 문항을 삭제했냐. 검찰이 초과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문항이 삭제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누가 빼라고 지시했냐? 요걸 규명하는 게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누가 화천대유 등이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환수하자라는 원래 있었던 조항을 누가 삭제했는지,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통화 파일을 공수처가 일부 복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보낼 테니 접수하라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꽤 충격적인 내용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나 혼자 산다. 1인 세대 937만 첫 4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나 혼자 사는 혼자 가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30대 남자들이 가장 나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두 번째 연령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체 30대 남성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세대수 3인 가족, 4인 가족, 6인 가족 못지않게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형태가 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벼랑 끝에선 이낙연,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큐트를 지금 수급되신 의원님께서 지금 대장동 의혹이 있다면 나중에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하라, 똑바로 수사하라 라는 일종의 촉구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유동규 씨는 이 지사의 측근 중 측근이자 신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 절반이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한다라고 이 사안을 규명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등으로 일관하는 이 지사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논평 중에서 가장 강도와 수위가 센 워딩과 논평과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게이트로 국민들은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치열해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측근이냐. 신복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 서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에 따르면 측근 중에 측근이자 신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재명 게이트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른 위원장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간접 화법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봤을 때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자체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민주당의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제 경선이 막바지 끝났죠 사실상.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날 경기 지역을 하고 오늘 일요일 날 서울 지역을 끝으로 서울 지역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발표를 하고 나면 이번 주 일요일 날 물론 결선 투표가 뭐 50%를 안 넘을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흘 뒤면 민주당 후보가 선출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쎄요 막바지 이제 표심을 두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금 막바지 표심에 대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과연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틀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이재명 후보 역시 스스로가 검찰 수사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그래요? 지금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검찰 수사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늘 모든 당은 이제 경선 후유증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팀 정신으로 본선을 준비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연착륙이 가능할까 굉장히 큰 우려들을 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내부에서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꽤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느낌이 영 좋지 않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느낌이 영 좋지 않다. 이재명 지사입니다. 곽상도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든지 네, 그렇죠. 잡든지 윤석열 아버지도 있고 박영수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여기부터 한 게 조금 이제 느낌은 안 좋은데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필 규정하더라. 수없이 당했으니까요. 당했죠. 네. 이제 포연이 막 생기고 포탄 날라오면 제가 좀 신나요. 어렸을 때 공장 다닐 때 이 화학 냄새 맡으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포연 이런 냄새 맞아요. 아주 맞습니다. 흥분시키는가 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좀 즐거운 게 있어요. 여기를 기회로 만든 게 진짜 실력이죠. 대한민국 헌정사예요. 제도에 없던 거 설계해서 공공 환수한 사례가 이게 처음입니다. 자, 결국 사필 규정을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긴 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느낌은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지사의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느낌은 안 좋다.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글쎄 저는 저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초강경 모드로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이낙연 후보나 아니면 그 캠프에 있는 서른 의원이나가 일종의 무슨 포스트 경선 뭐 내일 모레 끝납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뭐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주변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관계 문제, 그다음에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돈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다라고 하면서 초강경 모드로 나가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뭐 선을 딱 끊고 가는 것들이 저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나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오히려 저런 것들이 안에서 걱정하고 긴장하고 우려하는 것들을 내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굉장히 험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도 그런 것들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뜻일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나를 향하고 있다, 이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느낌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개발 과정을 본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동산 개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민관이 공동으로 하게 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더더구나 이제 민간업자들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또 구속되는 형사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분당 파크뷰 개발 과정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하고 소송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미래의 이익이 얼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남시에 5,500억이라는 확정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매일같이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고 더더구나 요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뉴스가 여러 수천 건이 쏟아집니다. 수천 건이 쏟아지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뉴스들 속에서 결국은 결론은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돈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비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련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 사건의 핵심 결론은 결국은 경제적 이득,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으로 수렴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딸 아파트와 취직해서 댕겼던 문제,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고문으로서 돈을 얼마 받았는지 지금 안 드러났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쪽 사람이었거나 아니면은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수사는 검찰,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쟁으로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반드시 국민들께 그리고 공공 환수해야 되는 이런 법 제도는 국회가 해야 된다. 수사는 검찰, 경찰이. 그다음에 법은 국회가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느낌이 안 좋다는 뜻은 억울하다는 뜻이다 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해석을 했고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 수사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에 향해서 수사 이따위로 할 거냐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의 기회를 다 주고 짜맞출 시간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수사합니까? 라는 말과 이 또한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아까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과 느낌이 안 좋다라는 표현의 어감이 다르듯이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는 천냥지차인데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라는 윤 후보의 인식은 검찰의 수사가 영 못 믿었다라는 것 같은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잖아요. 수사를 세게 해봤던 강력하게 해봤던 분이에요. 사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두고서 시중에서는 못 믿었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의 이낙연 후보도 수사 제대로 해라 라고 촉구하지도 않았습니까? 예컨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늑장이었다는 것, 출국금지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져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갈 때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다라는 등등 아직도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성토하는 것 같은데 강력계 형사 출신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따위 수사가 맞습니까? 이 방금 보신 윤 전 총장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의 검사로서의 수사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이런 배임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부터 배임 혐의가 명백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지사도 상당히 수사 초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민관과 공공기관이 합작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그 설계를 구조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일관해서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 주장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관이 그 공공기관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 이유가 뇌물을 제공했다면 그전에는 구조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판단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줄은 몰랐다라고 해명할 수 있지만 뇌물을 수수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했다면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예측 상황을 무시하고 초과 이익을 더 이상은 환수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매조지지었다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배임으로 충분히 평가할 여지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더딜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 외에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 실체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장시간 논란만 지속되다 보니 관련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줬고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이 볼 때도 검찰은 이상하리만큼 지금 소극적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 본인이 돼지고 이재명 지사 본인을 빨리 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 대통령에 대해서 잡아놓으면 되지. 간단하잖아. 병을 하고 안 하고 뭐 그거 할 거 있어요. 내가 이기고 여 대통령이 되면 그 관련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 안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거물이 떼버리니까 그건 감옥 다 보내요. 지금 이번 대선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의 승부수인 것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 이야기처럼 내가 되면 감옥에 잡아넣겠다. 범죄자냐 아니냐의 정말 극명한 상대를 향한 인식들이 여야 모두 존재합니다.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비유하자면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 똑바로 하라는 거고 이재명 수사 하라는 겁니다. 독재의 길이다. 그거 안 하면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 그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본 플레이어 역할 없이 과연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독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곽상도 의원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라라고 도보 행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된 또 새로운 의혹 제기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전직 성남시 의회의 의장이 알고 봤더니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성남시 의회 의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더라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 의장이 화천대유에 왜 있는 겁니까? 이재명 기자, 왜 있는 겁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계했던, 주도했던 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유동규 전 이제 사장 직무대리가 굉장히 유력한 이미 이제 배임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던 게 2013년 2월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그걸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대장동 개발로 인한 어떤 민간의 막대한 수익이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당시의 시의장이 현재 지금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의회가 좀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의회가 당시만 하더라도 시의회 의장이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었는데 시의회 의장이 되고 나서 탈당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화천대유에서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원활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화천대유 측은 밝히고 있는데, 물론 뭐 이미 이제 성남시 의회를 그만둔 지가 한 7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고 실제 뭐 주민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돕는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왜 주목을 하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천대유 관련된 사건들이 모두 사후, 그러니까 먼저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사후 뇌물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유동규 씨만 하더라도 유동규 씨가 설계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사전에 뇌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미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한 이후에 뭐 5억 원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보고 그것이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혐의로 작용을 한 거죠. 뭐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사후에 지금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 들어가서 월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고문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후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함으로써 민간에게 막대한 일을 가도록 그런 설계를 하는데 도와주고, 그럼 사후에 화천대유에 입사를 해서 입사 형태로 해서 막대한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봉급을 받는 것 아니냐, 사후에 뇌물 받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우 중요한 건데,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가 초과 수익을 발생했는데, 초과 수익이 이걸 왜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환수키로 돼 있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문구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관 초과 수익 환수 조항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오전 10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 협약서, 일종의 계약서죠.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전략사업팀, 유동규 사장 대리가 지휘하는 전략사업팀에 계약서 비슷한 거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라는 게 한국일보 보도예요. 그런데 7시간 뒤 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된 채 문건이 다시 전략사업팀에 갑니다. 즉 한국일보는 유동규 씨의 입김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 조항을 삭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국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볼 때는 요거 7시간 만에 요 문구가 삭제된 거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수정될 수 있어요. 요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수정 지시가 내서 다시 수정이 돼서 보고됐다라는 절차는 요건 문제될 건 없어요. 흔히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핵심적인 건 지금 이 화천대유 등이 이낙연 후보의 말을 들자면 일확천금할 수 있게끔 누가 이 판을 짰느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구 지시로 삭제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건 7시간 만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공공기관과 민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익은 반드시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그 이상 발생하는 수익은 무조건 민간이 취득하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공공기관 구성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다 그 내부에서 일단 개발사업팀에서 1차적으로 사업협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전략사업팀으로 전달되었는데 전략사업팀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지휘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배임의 틀을 짜기가 상당히 용이한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과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배임으로 판명된 판례가 누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입증해내면서 최초의 판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최초의 이 사건 자체가 배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의 정황이 드러나 있는 이상 이 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두고 자신은 몰랐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요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누가 지시했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대변인. 지금 대장동 사업이 지금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지자체 근무를 해봤는데 저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소위 말하면 시청 내진 도청의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게 설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서 감독청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때 편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저게 7시간 만에 저렇게 바뀌었다. 설령 저희가 의심하는 것처럼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가 혼자 직권으로 저걸 저렇게 삭제해서 다시 만들어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7시간 동안에 유동규 씨가 누군가의 어떤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쉽게 생각하면 7시간 안에 무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유동규 씨가 분명히 인지하고 저건 저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협약이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전에 어디선가에 지침이 있었고 그런 설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박정하 대변인의 생각은? 이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큰 건인데 당연히 성남시장이 그런 얘기를 당시 사장 직무대행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느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생각하는 프레임과 진실과의 사이에서 이 괴리이 때문에 느낌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론입니다만 추론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정하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도 계시지만 제주도에서 부지사로 계셨었는데 박정하 전 부지사의 생각은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시했을 것이다. 라는 박 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 들어봤고 똑같은 질문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도 드릴 텐데 전재수 의원님도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보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상식적인 성남 도계공 개발사업 팀원의 생각은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팀에서 올린 문건이었는데 이게 왜 삭제됐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을 보자면 이게 이제 2014년 1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2014년 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떼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넘어서가지고 실제 금리 당국에서 금리까지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용이한 이제 구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안 좋은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미래의 확정 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든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돈이 적어도 한 5,5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익이 날지 안 날지,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 이익이 얼마 날지 모르지만 어떻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필요한 5,500억을 확정을 한 겁니다. 확정을 한 뒤에 나머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것은 민간 투자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라. 이래가지고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초과이익 환수 저조항은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서 저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얼마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정이익 5,500억을 먼저 정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갑자기 왜 7시간 만에 사라졌냐. 이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상당히 다른 디테일한 문제다. 저건 별다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큰 틀이 확정 수익을 성남시가 5,500억을 확정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건 민간 사업자들이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중간에 손해가 나면은 이 사업이 중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금융기관들을 이제 공모에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성남시에 안겨줄 수 있는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요약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저때 당시에 이게 대박 날지 쪽박 칠지 몰랐고 성남시가 5천억 원 수익을 가져오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 박정하 전 대변인은 전재수 의원과 전혀 다른 두 분이 상반된 생각을 공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한국일보 추가 보도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동규 중심으로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삭제 방안을 먼저 논의했을 수 있다. 개발사업 1팀에서 사업협약서 수정에 전달한 뒤 유 씨는 별도 보고 가능성이 있다.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저 7시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게 유동규 배임죄 적용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 상세한 사항들 오늘 조간신문들이 새롭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잠시 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의 공방도 이건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나왔는데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총장의 악수 손을 뿌리쳤다. 또 반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 양쪽 캠프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손을 뿌리친 게 사실일까요? 삿대질한 게 사실일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고성이 오갔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토론회에서 윤석열, 유승민 이 두 후보가 공방을 벌였던 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 대목입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이요?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거든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자, 요 토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양쪽 캠프의 주장들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여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얼굴을 붉혔다. 요 토론 직후에 자, 윤석열 후보가 왜 토론에서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조심하라. 의혹 보도 나왔는데 뭘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냐. 라는 얘기가 오갔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보도되고 있고 일단 유승민 캠프의 주장은 윤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삿대질하고 가슴을 밀쳤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사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저거. 유 후보가 그게 뭔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승민 캠프에서 저 거짓말이다, 우리 후보 안 뿌리쳤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기자,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에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가서 항의한 건 맞습니까? 항의인지를 두고도 사실 윤 전 총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항의란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니까 마치 뭐 말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천공스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법 강의라는 걸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저도 이제 봤는데 저 논란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무슨 뭐 사이비 교주 같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에서 이제 말을 했던 거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의미였는데 글쎄요, 그걸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 쪽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를 오히려 밀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냐라는 표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본인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이고 아니 TV 토론에서야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런 걸 나한테 항의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격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전혀 항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쳤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 정말 알기가 쉽지 않은데 TV 토론 직후에 마이크가 아직 빼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이미 다 마이크 녹음돼 있을 테고 방송사에서 이미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녹음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결론이든 간에 참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웃으면서 악수를 해야 될 텐데 참 뭐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표현한 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천공 스님을 사이비처럼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곤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라고 점잖게 조언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유승민 캠프에서는 왜 토론회에서 그런 미신 얘기를 하느냐라며 따졌다. 윤석열 후보가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양쪽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가슴을 밀쳤다느니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일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박정원 전 대변인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상당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일을 두고 양쪽이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된 것만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위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부딪히고 있는 두 후보 그리고 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야당 지지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무엇이 중헌디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다. 왜냐하면은 이 당신이 뭔데라는 표현을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했다면 사실 우리 뭐 정치부 기자들 다 뭐 여러 정치인들 잘 아시겠지만 토론회 때 막 치열하게 하다가도 끝나면 아이고 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전재수 의원님 다음번에 좀 살살 좀 해주시죠. 허허 웃고 돌아갈 텐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의 골이 격해졌다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이제 저게 사실이라면? 내일 사실은 4가 네 분의 후보가 추려지고 다시 또 한 달 정도 굉장히 토론회와 경선을 해야 되는 과정이 국민의힘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엊그제 있었던 토론회가 끝이 아닌데도 저런 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두 후보 간의 이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격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경선 어떻게 치를 건가라는 생각이 걱정이 우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우를 잘 정비해서 진짜 그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들을 갖고 있는 각각의 경선 후보들이 저렇게 해서 지켜보는 당원들, 국민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뭐 여기 또 뭐 등장하는 분 있잖아요. 안상수 후보님처럼 저도 여기서 그냥 흉내를 좀 한번 내면
좀 두 분 후보님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일단 양비론적 입장 주셨고,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처럼 토론이 끝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토론에서 자꾸 미신 얘기를 해요? 조심해요. 라고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격앙된 반응을 보일 법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왜 유승민 후보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어떻든 미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제공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해놓고 왜 토론에서 미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것이죠. 기분 나쁠 수 있다.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왜 미신 이야기를 토론에서 하냐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제 좀 황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당원을 가지고서 이제 위장 당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치를 해보면 당내에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생활을 해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이 민주당 당원이 맞나? 저 사람이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언행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 생활을 윤석열 후보가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조금 적대적인 언행을 보이는 당원을 위장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마치 간첩 이야기하듯이 위장 당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TV 토론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박정아 우리 대변인하고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이제 견해를 밝히더라도 이것은 제 감정을 박정아 대변인에게 말하자면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으로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은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 두 분의 행위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건 간에 상당히 좀 자세와 태도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자세와 태도 또 이제 가십거리와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지금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적통 논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기본 소득이나 기본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논쟁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1차 컷오프가 끝나고 이제 4명으로 후보를 추리게 되면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적대시한 태도를 보였냐, 누가 먼저 서로를 적대시했느냐, 요것도 좀 서로 주장이 다르니만큼 시시비비가 좀 가려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서로의 주장이 좀 극명하게 달려요. 이 가운데 학문침 전문가 공방까지 벌어졌고요. 앞서서 우리 또 전재수 의원님의 또 말씀 중에 간첩 대하듯이라는 건 전재수 의원님의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간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학문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기자, 이거 좀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침 전문가 공방, 학문침 전문가 공방, 이 뭐 누가 공방을 먼저 한 겁니까? 오늘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죠. 당시 TV 토론회 때 어떤 침 전문가로 알려진 뭐 이모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윤 전 총장이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성명을 냅니다. 성명 내용이 뭐냐면 6월 9일 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출마하기 전에 첫 번째 공개 행보가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침 전문가로 알려진 이모 씨가 뒤에서 수행을 했다. 저 사진이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성명을 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합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전혀 대동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이회영 기념관 측도 그분이 가끔 자기들 행사에 오는데
행사에 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뭐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윤 전 총장 옆에 계속 있길래 물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 전 총장과의 친분 때문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그 이 씨도 스스로가 내가 윤 전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뭐 인사를 나누거나 한 적이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봉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서 사실 뭐 유승민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그 이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2017년 1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을 때도 옆에 있고 뭐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하고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글쎄 뭐 이분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치권 인사들하고 교류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부분은 유승민 후보 측에서 확실히 잘못 알고 오인을 하고 성명을 내고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건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 측에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천공 스승도 물어봤었죠, 처음에. 그 부분은 천공 스승의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윤 전 총장에서 좋게 얘기하는 영상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윤 전 총장은 뭐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고 좌천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게 굉장히 윤 전 총장이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유승민 후보가 좀 근거를 가지고 물어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좀 정리할게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유승민 후보에서 계속해서 미신 주술 부적 문제를 삼고 있고 그중에 한 종류로서 침 전문가랑 친하면서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냐라는 공세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잘 설명해 줬는데 윤석열 후보와 그 침 전문가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 보인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결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잘못 공세를 했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고 김병미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 유승민 캠프의 아니면 말고식의 치졸한 정치 공세, 유 후보에게 독이 될 것이다. 윤 후보는 이 모실 전혀 알지 못하다. 그리고 요 침 전문가라는 분이 유승민 후보와도 함께 찍은 사진도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의혹을 꺼내든 게 왜냐하면 왕자, 부적, 무술 얘기를 하다가 유승민 후보가 침 전문가랑도 친하지 않냐라는 얘기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신 뭐 부적 요거와 침 전문가는 좀 결이 다른데 사실도 아닌 침 전문가 얘기 공세를 왜 몰아붙인 거죠? 그게 좀 궁금한데 이해가 좀 안 돼요. 통상의 경우에 침 전문가가 아니라 이모 씨는 특정 부위에 특수하게 침을 놓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나 뭐 왕자나 뭐 이런 것처럼 좀 그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계속 지금 정치 경선을 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전에도 가면은 그 공약을 베꼈다라는 논쟁 갖고 또 유승민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하고 또 이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기 이전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 격해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측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미신이나 부적 아니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것 아닌가라고 몰아갔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또 불쾌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그렇군요.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전재수 의원 말씀 주셨듯이 뭐 정책을 두고 사실 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좋지만 이게 뭐 미신과 뭐 어떤 그런 뭐 부적과 뭐 침 전문가 얘기까지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감정이 격해져서 뭐 당신 뭐 손가락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토론회에서 안상수 후보의 일종의 퍼포먼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이재명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어.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론을 보내줬어요. 이놈들 좀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그냥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내일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최종 후보자 4분이 이제 결정나는 날 아닙니까? 아마 안상수 후보는 상당히 이제 절박했을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의 표현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게 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어떻든 국민들께 내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자기가 왜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절박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진중하게 좀 격식도 좀 따지고 단어, 어휘 선택, 뭐 퍼포먼스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격하죠.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권 전체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좀 둘러보고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정치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리나 원래 안상수 후보님은 그 인천시장 할 때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치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저런 게 다 있나는 이제 안상수 후보를 향해서 저런 거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왜 저런 퍼포먼스가 세상에 다 있냐라는 말로 하셨다라는 걸 높아시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는 이제 곧 2차 컷오프가 발표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4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기에는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1, 2, 3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마지막 그 4위, 마지막 그 한 자리 티켓을 두고 이게 치열하다라는 건데 마침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홍준표, 윤석열 29.8, 22.4, 유승민 12.6 여기까지는 뭐 순위의 차이는 여론조사마다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3명은 안정권으로 보는 것 같고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이게 의외로 치열해요. 이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교안 2.5, 원희룡 2.2, 최재형 1.5, 하태경 0.9 그 외가 이제 0.3인데 거기 이제 안상수 후보 들어가 있는 건데 정치 베테랑, 정치부 기자 생활 20년,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국회반장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누가 마지막 한 자리 티켓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런 예측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죠.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예측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까지는 안정권이다 모두가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가 70% 반영되고 당원 투표가 30% 반영됩니다. 당원 비율이 또 10%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당원의 당심이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누가 당심을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황교안 후보라든지 하태경 후보라든지 뭐 원희룡 후보 다 접점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 당심에 두고 포커스를 놓고 아마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만 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명 다 올라갈 수도 있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여론조사 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당원의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등을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 그렇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다시 화천대유 의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50억 클럽이라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발언 들어보시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고 검찰의 수사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강력히 형사 출신이잖아요. 검찰도 아마 지금 야당 국회의원의 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검찰이 저 부분까지 알고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검찰이 저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야당 의원이 내가 제보를 받았다 라며 이름을 다 밝혔어요. 그중에는 화천대유 논란에서 등장했던 분들이에요.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뭐 언론사 사주로 알려진 홍모 씨까지가 50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터트린 건데, 물론 지금 근거를 밝히진 않았으나 강력히 형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 민관이 공공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고 로비를 할 때는 그 뇌물을 제공받은 공공기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천대유 측이 이 공공기관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관리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들을 대거 자문 또는 고문으로 영입해 어떠한 일을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른 두 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조인 출신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화천대유 측이 왜 50억 원을 지급할 용의를 밝혔는가? 물론 50억 원 지급 용의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50억 원을 지급할 용의를 밝히고 있는가? 어떠한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굳이 대거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들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는가? 전혀 그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민관이 공공기관 인사에게 뇌물을 준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실체관계가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다른 두 축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이 서로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박차를 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수영 의원의 폭로, 근거는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메머드급 충격이 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박영수 특검 50억 받기로 약속한 일 결코 없다. 김순남 건 검찰총장 홍모 씨 사실무근 법적 조치.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천대유 측 언급한 이들에게 돈 주기로 약속한 사실 없다.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녹음한 것이다. 그럼 녹취록에 저런 발언이 지금 유도돼서 녹음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야당의 박수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보 받은 건 맞습니까? 일단 본인은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봤느냐 아니면 녹취록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행정부시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TF 소속위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이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도 고민을 했을 텐데, 그와 상관없이 이 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겪어야 될 정치적 이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까지는 본인이 그런 정치적 책임 부담까지도 지으면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무언가에 본인은 갖고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냥 여야 간의 공방만 계속 있고 진실에 대해서는 요즘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사도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정치권에서 그냥 뭐 여야 간에 니네 사람이네 아니냐라고 프레임 변증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면에서 뭐 기왕에 국감이 시작이 됐으면 왜 민주당은 증인들을 이렇게
다 채택을 안 해주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가고 있는지,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답답한데 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안 받아주고 있는지, 뭐 등등등 요즘에 좀 이상하다, 답답하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다른 속내를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덜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제보를 받은 거다라고 밝혀주셨고,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50억 클럽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궁금한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6분 홍모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박영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분을 그래 우리 쪽에서 임명했다고 우리 쪽 국힘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거는 좀 빼주십시오 좀. 그분 한 분이라도 좀. 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을 전직 대통령의 사람이니까 국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견강부의 논리를.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영 의원이 네네. 뭐 50억 클럽을 50억 발표를 클럽,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자기 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탄을 자기 편한테 던져요. 네. 그리고 우겨. 네, 저 술탄 맞은 놈이 이재명이다고. 내가 보면 이게 막 던지는 거고. 아니 지들이 공공개발 막았고 뇌물 받고 그리고 이재명이 한다는 거 막 의회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저지하고, 그래도 민간 합작 투자한다는 게 적자난다고 못하게 생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돈을 먹은 것도 지들인데 어떻게 저보고 왜 공공개발하느냐. 그래서 지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들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재명 후보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자, 일단은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50억 클럽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지부터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 야당의 이 규명의 어떤 신빙성도 논란인 거고, 지금 여당이 다 이재명 후보까지 다 자기네 사람이냐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내막을 보면. 그렇죠. 약간 좀 뭐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당시 정의당이었나요? 야3당에서 추천한 2명의 인사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한 건 맞지만, 그건 어쨌든 절차에 따른 거죠. 특검이라는 게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것이 뭐 박근혜 인사다 하긴 참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구속시킨 당사자가 박영수 특검인데, 뭐 그렇게 좀 엮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게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을 또 시킨 건 또 문재인 정부죠. 그런 점에서 뭐 딱 박근혜 정부 인사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뭐 법조계에 내놓으라 하는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인사, 그리고 특검, 거기다가 뭐 전 검찰총장 등등이 다 망라돼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로비 의혹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체 규명에 뭐 관심이 많을 텐데, 어쨌든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 근거는 없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뭐 거의 19개 녹취록을 좀 검찰에 제공했는데, 그 중에 있는 녹취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쨌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실제 50억 받은 게 드러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저 녹취록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구나, 이런 사실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수사하느냐가 결국은 이 실체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50억 클럽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타깃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를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50억 클럽에 가입돼 있다, 50억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딱 떨어진 재판거리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격인 김만배, 평소에 잘 아는 지인들한테 뭐라 얘기했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권순일도 역할을 했지만 그보다 더 혁혁한 역할을 한 대법관이 있다. 그 사람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만배가 떠들고 다녔어요.
자, 권성동 의원의 주장인데 재판거래가 이건 재판거래다. 권순일 전 대법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도 소위 재판 거래를 해서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무죄로 만들어줬다라는 지금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찬 출입 기록을 보면 주요한 판결을 전후로 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꽤 많이 찾아간 출입 기록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데 전재수 의원님, 재판 거래다. 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예, 말이 안 되고 김만배 씨가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민간 영역의 이익을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갈취를 해간 거다. 이거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확정 이익을 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분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말하자면 구명을 했다는 것은 이 결과만 놓고 상당히 이제 억지로 이제 꽤 맞추는 그런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양성태 대법원장을 통해서 이제 재판 거래, 재판 개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완전히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양성태 대법관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꽤 맞추게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 이재명 후보는 권순일 대법관을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분이 괜히 이재명 후보를 구명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를 구한 대가로 하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월 1,500을 받았다. 저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고위 판사 출신들, 고위 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이 부동산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엮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 특권 카르텔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익을 공유를 하는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된다.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지사는 권순일 대법관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박지원 대변인요. 냄새가 나죠. 반박이에요. 냄새 난다. 물론 전재수 의원님은 모른다고 이재명 지사 쪽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 운명,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대법관이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 자, 그 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권순일 대법관이 처음 고문열로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 본인은 별로 한 일 없다라고 하고 화천대유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께서 송전탑 지하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법원 이재명 지사의 오늘날 이재명 지사를 만들어 놓은 그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나온 대법원 회의의 그 판결에서 5대5일 당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대법관을 그만두고 책을 쓰면서 이 기억에 남는 재판 중에 하나라고 썼는데 정작 본인은 대장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재명 지사 판결 3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 권순일 대법관의 발언이 지금 적어도 2차례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는 석연치 않을 수밖에. 그렇다면 그럼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어떤 연유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으며 그 안에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찾아가서 재판 중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김원주 씨 얘기하는 것처럼 냄새가 나죠. 저는 저런 것도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양쪽에 공방만 있어가지고는 그저 국민들 답답해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두 분이 거의 모든 건에서 좀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나고 뿌리치거나 삿대질하거나 하지 않을지 그런 거 없기 우리는. 저도 가슴으로 그런 거 없기. 우린 그런 거 없기.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복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죠. 먼저 공수처가 복구했다라는 통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조성은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다라고 지난달 10일에 주장을 했는데 공수처가 김웅, 조성은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을 복구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복구된 내용에 따르면 고발장과 자료 전송 전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김웅 의원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해지고 있고요. 자, 고발장 자료 전달 후에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켜라. 그냥 내지 말고 왜 수사 안 하냐고 항의해.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 간부에게 얘기해 놓겠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검찰색을 빼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마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주기 전에도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고 나서도 남부지검 혹은 대검에 가서 접수하라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고 나를 빼고 가라. 검찰색을 지우고 고발을 해라. 김웅 의원이 지금 조성은 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를 진행한 다음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었죠. 검찰 수사 진행 결과 이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 공수처가 최근 조성은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2건에 대해 복원을 해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테니 특정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최초 고발장 전달자 그리고 그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특정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구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웅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도 없다, 내가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발뺌을 했다라는 건데 김웅 의원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만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재명 기자, 남부지검에 가라. 아니야. 대검으로 가고 대검이 강제로 받은 것처럼 해. 내가 지시했다는 거 싹 빼고 가야 돼. 검찰색을 빼고 가야 돼. 라고까지 얘기한 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소위 부인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뭐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저런 얘기를 총선 직전에 나눴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또 기억을 잃고 싶은 건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이제 이미 복구가 됐고 사실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을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텐데 저렇게 부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복구한 내용들을 보면 그때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성은 씨가 조성은 씨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부지검 가라고 했다가 얘기한 것처럼 대검으로 가라. 내가 얘기해 놓겠다. 대검 가서는 왜 인지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대검이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엮이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들이. 결국에 이 통화록만 보면 당시 대검과 김웅 의원이 서로 합을 맞춰서 대검이 억지로 고발을 받아서 받은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맞다면 이게 지금 언론이 보도한 게 맞다 그러면 물론 이 자체가 그럼 손준성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이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승인 내지 아니면 지시가 있었느냐 무근이 있었느냐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분명한 거는 김웅 의원이 대검의 누군가의 교감 속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다는 건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늘 문제가 되는 게 늘 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한다 이러면서 늘 비판하지만 실제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건 결국은 정치권이다 이런 생각을 이 녹취록을 보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아까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야당이 여당을, 여당이 야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 우리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김웅 정치인이 상대당 정치인을 정치인 조성을 시켜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뭐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크게 어색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문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규명해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아니면 정치인이 김웅 의원이 상대 의원을 고발하는 것인지를 규명해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공수처가 요 여부 규명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인 공수처의 수사 목적은 이 사건 전반에 윤 후보를 비롯한 대검찰청의 개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대검찰청의 개입 여부 수사를 이어나가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 고발장 전달 경로를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 이 구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대검찰청의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현출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공수처는 대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황은 충분히 대검 개입 여부를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체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대검의 개입 여부를 반박할 수 없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일단 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검의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해 관련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그런가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수사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정식 의원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정치 개입을 위한 제보 모의라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고발 22일 만에 박지원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조성은 씨는 앞서 이 의혹의 언론 보도 날짜가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박 원장님이 뭐 9월 2일 날 막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의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공작을 했다. 저도 모르는 미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했는데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김웅 의원이 저렇게 지시해놓고 기억 안 난다라고 둘러댄 것에 대한 논란은 또 하나의 축인데 사실 그거보다 본질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손중성 검사를 통해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소위 쿠션을 주고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인을 고발한 건지 아니면 야당이 여당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여당의 국정원장 등이 개입을 해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무리하게 엮은 건지 자, 이 실체를 규명해내야 할 것 같은데 두 분 의견 주시죠. 먼저 박지원 대변인. 일단 김웅 의원은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김웅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진실을 얘기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는 그 중요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의원실을
빈손으로 할 거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헐리우드 액션식 압수수색을 했을까? 하나. 두 번째, 박 전 원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뭐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입건만 해버리는 게 무엇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했나? 그냥 우리도 박 전 원장도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고위공직자들 보면 입건이 되고 문제가 되면 거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잖아요. 옷 벗고 수사 받아야죠,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그냥 끼워 맞추기 통과 의례식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나와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저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갖고 이 또한 그냥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려는 공수처의 신문 권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다. 특정 방향 쪽으로 이상하게 수사가 되고 있다는 개인적 의견인 거죠. 네. 전재수 의원입니다. 어떻든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공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이익을 대변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자기 호주머니에 공깃돌처럼 막 써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디지털 증거자료, 고발장 이것이 이제 위조된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시종일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정치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거의 이제 이 녹취록이 아마 핵심 단서, 아마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녹취록이 조작됐을 리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이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사익을 대변하고 또는 이제 자기 조직의 수장을 대변하고 또 자기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고발장 내용, 그 고발장 내용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왜 전달하고 굳이 저렇게 전화해가지고 대검이 미처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대검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뉘앙스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니까 조만간에 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